자, 이제 4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는 이제 금전의 보관자예요. 그 네 가지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이제 A가 갑한테 보관을 맡겼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써도 제가 안 되죠. 두 문자 쫙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용도가 특정된 경우는 특정물로 취급해서 이제 맡긴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은 남의 소유가 되죠. 남의 거란 말이에요. 남의 거 쓰면 제가 되죠. 세 번째, 용도가 이제 불법인 경우가 있는데, 불법은 이제 돈을 맡긴 사람이 달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자기 거 쓰는 거는 무죄. 다만 이제 불법인 경우에도 불법성을 비교해서 요 놈이 나쁜 놈이다, 포주다, 그런 판례가 있죠. 그때 얘가 윤락녀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남의 거 쓰면 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누군지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써놨고요. 고할에 판례 보겠습니다. 기업번. 자, 보관자가 제3자익을 위해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겠지만 소유자를 위해서 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A를 위해서 한 경우라면 불법 영도적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니은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로 썼다면 본인을 위한 면이 있더라도 죄가 된다. 자, 포인트는 두 개예요.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용도가 특정된 경우라면은 남의 돈이다 이거죠. 남의 돈이다 그 말이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거를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용도로 쓰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사건이 제가 된 거는 왜 그래요? 용도 이외로 썼다 그러죠. 동그라미. 용도 이외로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포인트예요. 두 개가. 그 다음에 D급번. 교비 해결 자금 용도가 특정되어 있긴 하지만 지출할 수 있는 데 썼대잖아요. 쓸 수 있는 데 썼다 그러죠. 그럼 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리얼번. 용도나 목적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남의 돈입니다.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사건. 자기 소유라서 죄가 되지 않는 판례. 두 문자 쫙 나옵니다. 자, 수업 후 프라이 익혀 전부 집에 놓고 배가 불럭 변하니 낙담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업료는 그 학교 거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겁니다. 그리고 익명조합은 그 투자 관계죠. 자, 갑이랑 을이 이제 조합 관계다 그러면 조합은 동업 관계예요. 동업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 절반은 타인 소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익명조합이다 그러면 투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갑이 투자했고 을 자기 소유가 돼요. 이렇게 투자 관계. 나중에 이제 수익만 배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조합. 자, 그 다음에 전매입금 정산약정이 있죠. 전매입금 정산약정이 동업이냐 익명조합이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3심 대법원은 익명조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두 개. 묶어서 제가 안 된다 봤습니다. 일반 조합은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비교 판례. 부가세는 통과. 기출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지임료는 회사 거고 입사보증은 회사 거고, 그 다음에 배당 절차 받은 건 내 겁니다. 명의자 소유, 명의자 소유. 그래서 배당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실소유자가 누군지 안 따져요. 명의자가 소유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변제받은 거 내 돈이죠. 변제받은 거 내 돈이죠. 1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도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 부동산 사고 돈 낸 사람 누구 거냐 안 따집니다.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배당하고 낙찰은 명의자가 소유자. 자기 거니까 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13번. 자, 담보 목적으로 수표를 교부받았어요. 그 자기 거니까 제가 안 된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수표나 어음은 유통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팔 수 있단 말이에요. 할인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담보 목적이 아니고 할인 등의 다른 용도 목적의 수표였다면 제가 되겠죠. 일단 담보라도 수표가 아니라 다른 물건이었다면은 이건 잘 보관하다가 유통이 안 되잖아요. 유통이 이건 유통이 안 되는 거니까 잘 보관하다 돌려주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담보, 수표 둘 다 세모치고 둘 다 키워드예요. 자, 담보가 아니라 할인 목적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담보 목적이라도 수표가 아니라 일반 물건이라면 동산 양도담보라면 횡령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14번. 자, 시책비 이거 급여죠.
선매대금, 선수금입니다. 착수금입니다. 자기 거예요. 그 다음 보수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적법하게 수령할 권한 있는 보수를 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받았다. 어차피 받을 돈 받은 거니까 자기 돈 무죄. 근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은 돈은 자기가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보수판례 두 개 비교해놨죠. 자, 그럼 단순위법입니다. 자, 단순 위법일 때는 이 사람의 소유권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을 해요. 불법일 때만 이제 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 위법.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 구매 업무를 담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 대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불법은 아니므로 그러죠. 불법은 아니므로 얘가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병원이 있고 약국장이 있고 제약회사가 있고 근데 리베이트 대가로 약국장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라고 써 있어요? 병원을 대신해서 받은 거다 써 있죠. 병원이 소유자고 보관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병원은 돌려줘야 되는 건데 지가 써버렸잖아. 남의 돈인데 그죠?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만약에 불법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2번도 있고요. 자, 2번. 그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협조했다 보기 어렵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뭡니까? 자, 이게 불법한 자금인데 불법한 자금을 알고 받았으면은 내 소유. 근데 불법인 걸 모르고 받았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받았으면 적법한 신뢰 관계인 줄 알고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남의 돈을 삥땅 친다는 행위반 가치가 인정이 돼요. 결과야 뭐 불법일지 몰라도 행위반 가치가 일단 적법한 소유권 신뢰 관계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돼야지. 이렇게. 몰랐냐, 알았냐, 거기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대잖아. 몰랐으니까 적법한 신뢰관계 침해한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성립을 합니다. 자, 비교해서 이제 9월에 빨간색 3번 가보겠습니다. 빨간색 3번. 피고인이 범죄 수익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교부받았다면 이건 깨트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범죄 수익금인데 몰랐을 때, 알았을 때 달라져요. 자, 빨간색 1번. 자, 조합장이 뇌물 전달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소유권 누구? 조합장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장 동그라미. 자, 조합에서 조합장에게 뇌물에 전달하라고 불법 원인급여를 줬어요. 얘가 달란 말을 못하니까 조합장 자기소유가 되는 거죠. 자기소유 처분하니까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소유다 그럼 틀린 거고 조합장 소유가 맞는 거예요. 자, 선매매 알선대금 불법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자격 없는 자 의료기관도 불법입니다. 전부 다 불법한 신뢰 깨트려도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불법인데 비교론에 따라 제가 되는 판례가 딱 하나밖에 없죠. 포주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엄수표 보관자에서 빨간 판례. 자, 발행인으로부터 액면을 보충 할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돈을 받아서 한도를 넘어 보충한 다음에 써버렸어요. 예, 배임죄가 될지는 몰라도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A로부터 값이 1억짜리 원 받았으면은 이건 이제 용도가 특정된 재산이에요. 남의 거라고 쓰면 죄가 된단 말이지. 근데 처음에 그 100점 받았어요. 100점. 100점은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는 건데 값이 1억을 써가지고 보충했으면 값 자기 소유가 됩니다. 자기 소유. 따라서 이걸 유통을 쭉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음의 명의자가 A예요. A. A명이라고. 네, 어음만 금액을 기재해서 유통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최후 소진이 누굴 찾아가요? 발행인 A를 찾아가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이지만 A한테 피해를 줘서 배임죄가 될 뿐이다. 자, 횡령죄는 타인 소유 침해할 때만 횡령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소유물에 관한 배신은 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가 될 뿐이다. 써있죠. 자, 기소 시기. 자, 위헌범이죠. 위헌범이라서 위험 생기면 바로 기소가 됩니다. 자, 뒤한번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등사를 하는 것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그 자기 남의 거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사를 말하고 그 영등의사 실현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정했어도 이미 기소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가로 2번. 자, 횡령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확정적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이제 소유자에 대한 별도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범행 전에 상계부터 했다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기수가 된 다음에 상계하면 기수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이제 파란색 1번. 횡령죄가 성립을 한 다음에 상계했죠. 그럼 이제 기수의 변함이 없는 거죠. 자, A가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용도를 정해서. 근데 얘도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뭘 먼저 했냐 이거지. 자, 상계 처리를 먼저 해서 자기께 된 다음에 썼으면 횡령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횡령죄를 먼저 하고 나서 상계하면 이건 변명이란 말이죠. 이건 기수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횡령 전에 상계했으면은 무죄가 되겠지만 범죄가 되고 나서 상계했기 때문에 영득의사 표시가 되면서 기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두 개 잘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고발의 건은 통과. 그 빨간색 4번 보세요. 4번. 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의로 고쳐버렸다. 없던 게 돼버렸다는 거죠. 무의에 그쳤다.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럼 횡령죄를 하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미수 동그라미. 미수가 된다 겁니다. 자, 횡령의 산정 통과하시고 불법 영득의사 갑니다. 자, 비자금 조성 판례가 첫 번째 칸에 있어요. 자, 회사 자금 비자금 조성만 갖고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법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둔 거다. 그러면 법인을 위한 거니까 무죄가 되고 착복 목적이라던가 항상 착복이 많이 납니다. 착복이라던가 접대비로 쓸 목적이라면 자기 개인적으로 쓸 목적인 거잖아요. 요럴 때 이제 횡령죄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부상 정리, 서류상 정리, 전산 조작 처리, 시스템 입금 다 공통점이 뭡니까? 회사 금고에 돈을 꺼낸 게 아니다. 회사 금고에 돈이 잘 있다. 돈을 꺼낸 게 아니고 돈이 빠져나간 것처럼 장부에 써놓기만 했단 말이에요. 돈을 뺀 게 아니니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판례. 자, 1번도 비자금, 2번도 비자금이죠. 그래서 이제 1번 보니까 법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고 착복 목적이라면 죄가 된다. 2번 접대의 명목이라서 죄가 된다. 그러니까 비자금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인 걸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불법 영득의사 추단. 자, A가 이제 갑한테 물건을 맡겨두었는데 어디다 썼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럼 영득의사가 추정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추진비라던가 판공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못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추진비 중에서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너무 과다하게 처분하면 죄가 될 수 있죠. 1, 2, 3 이렇게 됩니다. 자, 기업번. 자, 피건이 자기가 위탁받아 보내던 물건이 없어졌는데 사용처 설명을 못해요. 지가 먹은 거지 뭘. 횡령죄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는 자료가 많다면 영득의사 추단이 되겠죠. 그 다음 D급번. 소유자를 위해 썼다거나 사용한 다음에 합리적 설명을 잘 하고 있다면 영득의사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거나 엄격히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분쟁에 관한 단체 소송이 나옵니다. 단체 소송. 자, A 회사의 대표가 나가서 소송을 하였다. 근데 자기의 개인 소송에 회사 돈을 갖다 썼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소송에서 나가긴 했는데 이 A하고 B하고 회사 간의 소송인데 대표니까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 단체 이익이 있을 때에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송, 단체 소송 달라집니다. 기업번. 자, 분쟁에 관한 실질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었다면 대표가 나가서 소송하고 단체 돈을 써도 단체를 위한 거니까 괜찮아. 근데 자기의 개인 사건에 변호사 비용을 썼다면 횡령죄가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 D번. 선거점 지원했는데 회사 이익을 했거나 합리적인 범위라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후보자 개인을 위한 거라면 사익을 추구한 거니까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D급번. 자, 회사에 가수금 입금했죠? 가수금. 가수금이 뭐 임시로 맡겨둔 돈. 자, 회사 임시로 맡겨둔 돈을 빼다 쓴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번은 뭐예요? 횡령죄가 성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하는 거죠.
나 상계 처리한 거야. 나 가수금 뺀 거야. 죄가 되고 나서 해봤자 소용없죠. 기수입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뺄 때부터 이건 가수금을 빼가는 겁니다. 말을 하고 빼가야 무죄가 되는 거지. 일단 빼서 쓰고 나서 가수금입니다. 말하면 늦었다고. 근데 기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들은 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2번 가보세요. 자, 사찰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달 따라 뭐 치료비에 장학금 많이 썼더라도 영득이사는 없었다 봤습니다. 오른쪽 빨간색 5번.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 돈을 갖다가 썼어요. 근데 그 돈이 꼭 맡긴 돈이라는 보장은 없고 다른 회사 자금과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섞여 있다는 거죠. 내 통장에 네가 맡긴 돈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맡긴 돈도 있고 다른 사람 맡긴 돈도 있고 내 돈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출한 건 내 돈 뺀 거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6번. 조합 사업을 위해서 비용으로 지출했으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조합을 위한 겁니다. 영득이사가 없어요. 그 다음 7번. 업무와 관련된 돈을 쓰면 제가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면 제가 되겠죠. 8번. 자, 휴대전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소주방 업주가 휴대전을 잠깐 썼어요. 잠깐 통화했다고. 통화하고 전화기는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 영득이사는 없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인정이 된 돈이니까 까만 글씨 용도가 특정된 돈이에요. 그대로 어디다 썼습니까?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로 썼죠. 특별수선에 필요한 데 썼잖아요. 필요한 데 썼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영득이사가 없다. 이렇습니다. 자, 공범입니다. 자, 단순히 알았다고 공범이 되는 게 아니고 적극 가담해야 공범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 강, 사, 공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얘가 단순히 알고 가담해도 공범이 된다고 봐요. 근데 횡령죄, 배임죄만 예외죠. 단순히 알았을 때는 공범이 안 되고 적극 가담했을 때만 공범됩니다. 이렇게 달라요. 다른 죄가 다릅니다. 횡령, 배임죄만 그렇게 봅니다. 자, 재수관계. 자, 횡령죄 후행행위. 자, 이제 A로부터 보관받은 부동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이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그 다음 후행행위로서 그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불가불 서인이 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보관하다가 요만큼 일부에 관해서 횡령으로 먹었어요. 먹고 근데 나머지를 이제 뭐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거나 매도했으면 객체가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실경입니다. 실경. 자, 1번 판례. 자, 공동상소인 중 그 1인이 상속재산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해서 부동산을 다 먹었죠. 그 다음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은 불가불 사유행위 됩니다. 근데 2번. 부동산 일부에 관해서 먹었고 나머지를 또 먹었어요. 일부와 나머지 객체가 다르죠. 실적경합법. 그 다음 3번. 자, 부동산에 관해서 일부에 관해서 근저당권으로 먹었고 남은 부분을 또 근저당하거나 매도하면 객체가 다르잖아요. 일부와 나머지. 실적경합범이 되는 거죠. 그렇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재수관계. 노란색은 일제, 파란색은 실경, 초록색은 상경 그렇게 돼요. 자, 먼저 70일 기간 제한 나오면 그 기간 다 묶어서 포괄일제로 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2번. 피해자 여러 명이면 실경. 3번. 정부가 지금이 여러 개면 실경. 그 다음에 4번. 자, 피해자는 A회사, B회사 두 회사죠. 피해자는 둘인데 행위는 하나입니다. 한꺼번에 처분했다. 그럼 한꺼번에 처분. 행위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 나왔으니까 상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벌 상위의 별죄.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총론 재순할 때 배우는 내용이죠. 자, A한테서 갑이 기망하여 사기가 된 다음에 그걸 처분하였다. 횡령죄가 되느냐?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회사 대표였다면, 자, 대표로 사기쳤다면 사기친 돈이 회사 소유가 돼요. 회사 소유. 자, 그럴 때는 이제 처분할 때 피해자 회사니까 횡령죄가 되겠죠. 됩니다. 자, 근데 회사 돈을 뺐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던가 가수금 맡겨둔 게 있었을 때에는 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성립하지 않죠. 1, 2, 3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편취해서 피해자에 준당하면 횡령죄는 불가벌 사후행위. 2번처럼 대표가 사기쳐서 처분하면 횡령죄 피해자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 근데 3번 회사 돈을 뺐다 하더라도 채권이 있거나 가수금이 있었다면 맡긴 돈 받은 거니까 불가벌 무죄가 됩니다. 1, 2, 3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질권관대보증입니다. 1번 자, 갑회사 대표가 질권을 설정해서 배임죄가 된 다음에 피고인이 돈을 뺀 게 아니죠. 상대방이 돈을 빼는 거에 대해서 피고인은 동의만 했죠. 동의만. 동의 세모. 동의만으로는 빨간색 불가벌. 근데 2번 연대보증으로 배임죄가 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돈을 인출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인출 동그라미. 그럼 별도의 횡령죄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만 했냐, 실제 인출까지 했냐, 그 차이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 자, 상법상 납입가장죄입니다. 자, 이제 회사 금고에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의 자산이 더 필요해요. 자, 등기부에는 자본이 100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돈이 더 필요할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식을 발행하든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 대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죠. 100을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플러스 자본 증가 등기, 증자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빌려온 돈은 변제해서 갚아버리죠. 갚아버립니다. 자, 그럴 때 횡령배임죄가 되느냐? 자, 빌린 돈 갚았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죠. 다만 뭐는 돼요? 상법상 납입가장죄, 공정증서는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립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횡령배임죄 성립하지 않는 게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채가 만약에 발행이 됐다면 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판례가 이제 전환사채 판례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뭐 전환사채인지 신주 인수권부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사채가 발행이 됐대. 이게 발행되면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행됐으면 배임죄 성립을 한다고 풀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빨간색. 자, 주금 납입하고 변제로 갖다 줬는데 주식이 발행된 적은 없죠. 그래서 이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초록색은 전환사채가 발행됐잖아요. 발행됐으니까 주식으로 발행해 줘야 되는 그 손해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배임죄가 성립을 한다. 자, 빨간색은 발행된 게 없는 사안이고 초록색은 사채가 발행이 된 사안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13번 기타 횡령죄. 자, 이제 기업번 금전수 수반한 사무처를 위임받은 사람 쌤이 커피 사오라 신분 시켰어요. 학생이 그 신부름 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자, 학생이 그 사온 커피하고 받은 잔돈은 누구 돈? 위임자 선생님 소유죠. 뭐라고 틀려요? 위임 받은 자 소유다. 그럼 틀린 거예요. 위임자 소유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꿀꺽 먹으면 상계충 다음 제가 되겠지. 다만 이제 니은번. 자, 선생님이 커피를 사러 맡겼는데 그 선생님이 커피를 사고 나서 남은 돈은 너 가져라 그랬다고. 비용, 수수료, 공제한 이익은 너 가져라. 분배 약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남은 돈 가져도 괜찮겠지. 약정이 있으니까 무죄가 됩니다. 자, 채권양도. 자, 이제 A한테 갑이 이제 채권이 있었고 그거를 B한테 양도를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판례가 두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채권 양도가 있고 담보 목적의 채권 양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돈을 받아다가 이렇게 소비했을 때 옛날에 요거는 제가 된다, 이건 제가 안 된다 이랬다고 판례가 옛날에 그랬죠. 그 구별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별할 필요 없죠. 둘 다 무죄야. 둘 다 무죄. 그래서 채권 양도인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봅니다. 그래서 양수인 소유가 아니라 양도인 소유, 양도인 소유. 그거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기업번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등의 대응 요구를 주기 전에 그 채권을 주시면서 돈을 수령했을 때 누구? 양도인 소유. 양수인, 틀린 거예요. 양도인 소유입니다.
양도인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도 무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임죄입니다. 자, 배임죄는 이제 제2항에 보면은 그 타인 사무처리자죠. 타인 지물이란 말 없죠. 그래서 자기 소유건 타인 소유건 상관없어요. 타인 사무처리자면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자기 소유건 타인 소유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타인 소유건, 자기의 소유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타인 소유인 경우가 뭡니까? A라는 타인 소유 재물을 대신 맡아둔 사람이 대행자죠. 이게 회사 재산 고용자예요. 위임자. 이겁니다. 그래서 대행자는 남의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걸 정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거라고. 이 부동산 자기 거라고, 자기 거. 근데 자기 건데 자기가 마음대로 A한테 판다고 그랬다가 B한테 판다고 그랬다가 C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거 내 마음대로 판데 무슨 죄가 돼?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가 원칙인 겁니다. 무죄가 원칙. 그래서 죄가 되는 걸 잘 봐야 돼. 등지개공, 그거 봐야 돼. 등지개공만 죄가 된단 말이에요. 4개만 딱 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배임죄의 개간. 자, 주체. 자,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것은 전형적, 본질적, 주된 목적의 재산 관리에 있어줘야 돼요. 빨간색. 통상적 민사 계약 위반은 무죄가 원칙인 거예요. 무죄가 원칙이고 특별한 대행 그리고 그 협력 의무가 있을 때만 죄가 됩니다. 그다음 D번. 배임죄에 추가되는 사람은 그 학원의 원장, 회사의 사장, 고유한 권한이 있는 자도 되지만 보조기관도 되죠. 과장, 차장, 대리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D번. 자, 배임죄가 되려면 회사 내부의 대내적 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송 과장이라고 신임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배임을 할 때에는 대외적으로는 내가 과장이다 이렇게 말해도 배임죄가 나올 수 있고 고난 없이 내가 원장이야 말해도 배임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부적인 신임은 존재해야 되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적법한 권한이 없어도 배임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D번입니다. 자, 9월에 정리해놨죠. 대행자는 고용위임, 원칙은 유죄고 무죄를 잘 정리해라. 하도 모르니까 계속 써놨어요. 그죠? 그다음에 협력자는 자기 거니까 원래 무죄인데 그 등지개공만 죄가 되니까 그거 주의해서 봐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회사 이렇게 나오면은 대행자로 푸는 거고요. 회사 이런 말 없으면 협력자로 푸는 거예요. 등지개공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주체, 대행자. 자, 회사로부터 이제 고용된 사람이 있어요. 월급 누가 줘요? 자, 은행에 고용된 은행장한테 월급 누가 줘요? 은행이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럼 은행에 충성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은행에다가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에 뭐 예금주도 있지, 채권자도 있지, 근로자도 있지, 누구도 있지, 뭐 국장도 있지.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줘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청산회사는 회사가 망하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채권자한테 충성 의무 없어요. 월급 주는 사람 아니라고. 근로자한테 손해 끼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장은 사무소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회사 본사에 손해를 줘도 무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정책국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은행이나 주주한테 피해줘도 무죄.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기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금주한테 손해줘도 무죄. 은행장이 주주한테 손해줘도 다 무죄.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 자, 해임이나 사임이 됐으면 이제 회사를 곧 그만둘 사람이죠. 그 그만두고 인수인계하는 그 과정에서 배임죄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 의무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도 국가재산의 침해를 주면은 배임죄가 나올 수 있다. 호적상 신모라는 것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 호적상 자녀를 위해서 재산 관리 의무가 있다. 자, 가맹점 관리 계획을 맺었는데요. 삼성한테서 지원받고 LG로 가맹점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에 대한 배신이 되겠죠. 자, 명신탁. 부동산하고 이제 이런 거는 그 무효가 되는데 특허권 명신탁은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하지만 특허권이 자연상 이기기 때문에 횡령죄는 나올 수 없고 배임죄가 되겠죠.
재물에 관한 배신은 횡령이고 이익에 대한 배신은 배임죄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아니고 배임죄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아래 이제 뭐 그 대행자 배임 행위 그 아래 표를 먼저 가보세요. 그 영업비밀 반출 사건 나오죠? 비밀 반출 사건. 자, A 회사에 비밀이 있는데 김 과장이 이걸 꺼내 와서 다른 회사에 유출을 하였다. 이렇게 이런 사건이에요. 첫째, 업무상 배임죄예요, 방해죄예요. 재산죄가 특징이니까 배임죄가 먼저 성립합니다. 배임죄입니다. 그럼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것은 재산상 가치가 있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밀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파일이거나 가족 사진 같은 거. 최근에 무슨 파일이 나왔어요? 역설계 파일이 나왔죠. 요게 이제 그 중요한 비밀이면은 보호를 받는데 그 위에 빨강색 2번 가보세요. 빨강색 2번.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역설계 방식으로 분해해서 조립하면은 비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밀로 가치가 없잖아요. 누설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설계 풀렸습니다. 자, 그다음 기소가 되는 시기. 비밀을 꺼내왔을 때 기소해요, 유출할 때 기소해요. 유출하면 회사가 침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 전에 유출의 목적으로 반출할 때 위험이 초래돼서 유태가 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위헌범이죠. 위헌범. 유출하지 않아도 유출 목적으로 꺼낼 때 기소가 됩니다. 그럼 반출, 꺼낼 때 기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땐 퇴사할 때 기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배임죄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사후에 가담한 사람은 절대로 공범이 나올 수가 없죠. 사후 방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담한 사람은 공범이 될 수가 없다. 또 좀 되게 다 나왔죠. 자, 발명. 자, 회사 지원을 받고 직원이 발명한 건 직원 자기 거예요. 자기명의 특허받아도 무죄. 다만 이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려면 사용자하고 승계 약정을 하고도 그걸 위반하면 그땐 배임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승계 약정이 있다 없다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빨간색은 승계 약정이 없었던 경우, 파란색은 승계 약정이 있었던 경우 달라지죠. 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회사명의 채무 부담이 쫙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표가 하나 나옵니다. 표, 개인, 회사, 무효, 유통이 4개 나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겠습니다. 자, A 회사의 대표 갑이 개인 채무를 부담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한 각서를 써줬는데 개인 명의인 경우, 회사 명의인 경우, 얘가 이거 배임을 알고 있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어음이나 신주, 주식이 유통 가능성 있는 경우. 이렇게 4개죠, 4개. 첫 번째, 개인 채무를 개인이 갚겠다고 쓰는 것은 회사에 아무런 손실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빌린 거를 회사가 갚는다 그러면 회사한테 손실이 나죠. 배임죄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걸 배임을 알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이게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한테 손실이 없어지죠. 근데 이제 이 손해를 따질 때 이 법률상 유효 무효로 따지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원래 무죄인데 경제적 손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임죄가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4번째. 어음이나 주식은 유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돼 버리면 손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라도 경제적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2, 3, 4. 자, 우선 이제 2번 사례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2번 사례가 왼쪽 276페이지 맨 위에 파란 팔레가 있는 겁니다. 파란 팔레. 자, 이거 2번 사례죠. 자, 회사 명의 채무 부담. 1번. 자, 회사 명의로 배설을 하면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손해가 되겠죠. 2번. 은행 지점장이 은행으로부터 그 자금상이 악화될 걸 알면서도 그 대출을 해줬다면, 기간정해 줬다면 은행한테 손해가 되겠죠. 3번. 은행 규정 위반해서 은행한테 손해가 되겠죠. 4번.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법인에게 손해가 되겠죠. 5번.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회사를 담보로 잡혀갖고 회사를 꾸고 먹었단 말이에요. M&A 수법으로. 회사한테 손해가 됩니다. 6번. 자, 회사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할인 받을 수 있으면 할인 받아와야 됩니다. 일부러 할인 안 받았어. 회사에 배신한 거 맞죠? 그 다음에 7번. 자기가 조합의 대출 담당자라면 그 조합명의 근저당권이 있을 때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처랑 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 근저당권 말소를 시켜버렸다고. 그러면 엄마나 처를 위해서 회사에 배신한 게 맞단 말이에요. 다 이제 회사에 대한 배신으로 제가 된답니다. 이게 다 2번 사례야. 다 2번 사례. 다 2번 사례. 회사 명의로 회사에 손해를 준 사례. 다 2번 사례다. 2번 사례. 2번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 플레이로. 자, 회사 손해 발생 판단 기업번.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무효가 되면은 원칙은 죄가 되지 않아요. 원칙은. 근데 니은번. 법적 판단에 따라 무효라서 빨간색 무죄가 되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손해는 경제적 관점 판단이란 말이에요. 경제 동그라미. 네, 법률적 판단 그러면 틀린 말이죠. 경제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 동그라미. 왜 실제 손해가 없어도 됩니까? 위험범위니까. 위험성만 있어도 기소가 된다. 자, 그 다음 대표권 남용의 효력. 기업번. 자, 대표권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배임치 기소가 된다. 근데 니은번.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디귿번. 다만 약속원 발행인 같은 경우에 종전 소진에 관한 인적관계 항변으로서 소진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거 무슨 말이에요? 회사명의 어음이 발행이 됐어요. 종전 소유지인이 누구예요? B. 근데 여기 유통되죠? 이렇게 C, D, E. 최후 소진 이렇게 유통되잖아요. 이렇게 유통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약속원 발행인이 누굽니까? A 회사죠. A 회사. A 회사가 B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어요. 너 배임 알았잖아. 너한테 돈 못 줘. 대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이런 대항을 가지고 A가 이렇게 E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알았던 사람이지만 전전 유통받은 C하고 D하고 E는 이게 무효라는 걸 몰랐잖아. 서운이 몰랐잖아. 몰랐기 때문에 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고.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회사가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위험이 초래가 됐다 이거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원 발행인 A 회사가 종전 소지인 B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 돈 못 준다고. 하지만 최후 소진에까지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최후 소진이 오게 되면 돈을 줘야 되는 위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유통된다면. 그래서 어음 발행이 무효라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 유통이 되었다면 회사로서는 돈을 줘야 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유통이 되면. 근데 이제 2번처럼 만약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유통시키려고 발행을 했는데 실제 유통이 됐대요, 안 됐대요? 유통이 안 됐대잖아. 그럼 어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있는 거잖아, 얘한테. 그럼 얘는 얘한테 대응할 수가 있다며. 돈 안 줘도 된다며. 돈 안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시키려고 배임을 하려고 했는데 유통이 안 되면 실패되는 거예요.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 그래서 유통되면 기수, 유통 안 되면 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표는 이렇게 정리해놨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번 무죄, 2번 유죄, 3번 무죄, 4번 유죄. 1, 2, 3, 4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열사 부당 지원은 이제 배임죄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아래 배임죄 부정 판례. 자, 보험 계약을 해지하라고 그랬는데 해지 안 하다가 사고 났어요.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되지. 사고 날 걸 사람이 어떻게 예상해? 만약에 사고 날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보험사고 누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알 수 없단 말이죠. 배임죄 고의가 없잖아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새마을금고법은 이제 지역 주민들에 관한 금융기관이라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저리로 싼 이자로 싸게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대신 싸게 빌려주는 대신에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1인당 5천만 원. 근데 이제 동일인 한도 초과해서 1인 5천만 원 초과 대출해줬어요. 자, 초과 대출만으로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는 성립을 하는 거예요. 합니다. 근데 이게 배임죄가 되는지는 별개 문제지. 배임죄는 언제 배임죄가 돼요? 상대방이 돈이 없는 백수라면은 갚지 못하겠죠. 그럼 백수한테 빌려주면 배임죄 될 것이고 부자한테 빌려주면은 돈을 잘 갚겠죠. 배임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초과 대출만으로 배임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게 손해 위험이 명확해지면 왜 백수한테 돈을 빌려줘 갖고 못 갚게 만들었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그때 배임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판례죠. 자, 그다음에 3번은 이제 그 에버랜드 전원채 발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건희가 이재용한테 에버랜드 주식을 상속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 주주들한테 다 인수를 포기시키고 이재용한테 싹 몰아줘 상속했던 사건입니다. 야, 주주들이 내가 뺏은 거 아니다. 스스로 포기한 거다. 그 피해를 봤어도 스스로 감수한 거기 때문에 승낙을 받은 거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익취득과 손해 발생. 자, 이제 배임죄 요건이 이제 쭉 나와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배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배임죄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타인 사물 처리자가 배임을 해서 본인에게 손을 줬다 이거예요. 손을 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익 본 사람이 없어. 그 무죄지, 무죄. 그게 빨간 판례들이죠. 빨간 판례. 그래서 자, 이미 보증한 채무에 관한 변제에 쓰도록 했다. 피해 본 사람 없고요. 보험금 수령한 것만 갖고 피해 아닙니다. 보험금 받기 한 거. 그다음에 시장 거래가액대로 이제 이마트에 제공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가격 그대로 준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본 게 아니죠, 이마트가. 연체로 지급받았어도 기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지연 손해를 받은 거지 특별한 부당한 이익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판례론입니다. 자, 제한성 손해 발생.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경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다 돼요. 적극 손해 내 돈 나가는 거, 소극 손해 받을 걸 못 받는 거, 둘 다 손해입니다. 그다음 위험성으로 충분하죠? 위험범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선의자가 있을 때에는 그 1억을 그 대출해주면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자를 먼저 공제하고 9천만 원 대출해주는 경우가 있죠? 선의자 공제. 그러면 이제 배임죄 피해액수는 얼마예요? 1,000만 원 선의자를 공제하지 말고 원래 대출금 1억 원 전부가 손실액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총액설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회수가 불가능이 된 건 따지지 않고 외상 거래대금 전액이 다 손해가 됩니다. 위험은 다 손해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 교체 사건이 있죠. 기업번. 자, 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다른 거로 교체했는데 더 확실한 담보를 위해서 한 거예요. 무죄, 불가벌. 근데 오른쪽 새로운 담보물이 더 적거나 동일하면 불가벌, 더 크면 실질적경합법 이렇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A회사 대표가 A회사 재산으로 1억 담보를 제공했어요. 네, 담보물을 회수하고 다른 담보물을 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제 5천인 때가 있고 1억인 때가 있고 3억인 때가 있고 그럼 여기서 배임죄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더 적거나 똑같을 때는 추가 손실 위험이 없죠. 불가벌 사후행위. 근데 1억 담보하고 3억 담보하면 초과 2억 담보가 또 손해가 또 나왔죠. 그래서 1억 배임, 2억 배임, 실질적경합법 이렇게 합니다. 더 크면 실질적경합법, 작거나 똑같으면 불가벌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파란 판례. 자, 입금전표만 작성했다든가 뭐 유동성 장애 발생했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자, 3번 잘 납니다.
자, 재단법인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그 특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돈을 막 빌려줬어. 야, 너도 빌려가, 너도 빌려가. 내가 여기 짱이야, 빌려가. 그거 못 갚으면 어떡할 거야? 그건 이제 배임죄가 기소가 됐겠죠.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신도들이 돈을 다 갚아서 그 회사에 실제 손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손해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위험성이 있으면 기소가 되죠. 그래서 대여할 때부터 기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나머지 뭐 더 낮은 수준이 있고 뭐 장기 임대차 줬다, 자기 고모를 위해서 이제 배신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맨날에 이제 변제받아서 제가 되는 판례 없다고 그랬죠. 빌려준 돈 변제받아도 제가 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협력자입니다. 오늘 배임죄 거기 협력자까지 끝을 내려고 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배임죄 주체 협력자. 그 표로 정리를 쭉 해놨죠. 그래서 이제 갑이 그 자기 소유 재산을 처분할 때 이제 원칙은 무죄란 말이에요. 원칙은 무죄가 되고 뭐만 죄가 돼요? 등, 지, 개, 공, 주, 토다죠. 이렇게 공법상 채권이 3개가 있어요. 3개. 주류, 토석, 타방 이 3개 공법상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등, 지, 개, 공 여기 4개만 딱 제가 됩니다. 4개만. 자, 보겠습니다. 다 써있네. 1번에 등, 지, 개, 공 공법상 채권이 공주, 토다 이렇게 있어요. 등에 지게를 지고 공주를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자, 이주매매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주매매. 자, 갑이 A한테 부동산 1매매하고 B한테 2매매 했어요. 자, 계약금 받았습니다. 아직은 의무가 없죠. 중도금 받으면 협력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체가 돼요. 주체.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한테 계약금 받아도 실행착수 없죠. 중도금 받으면 배임죄 시작된 겁니다. 2번 받을 때 착수가 있다고. 그 다음 이제 잔금 받고 등기 넘기면 기소가 되죠. 기소. 자, 그런데 이제 A한테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받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았어요. 근데 B한테 계약금만 받은 단계예요. 배임죄 실행 착수가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근데 계약금에 기해서 가등기를 격려하면 이것도 등기니까 기수가 돼요. 기수. 그럼 이제 B한테 이전 등기한 때가 있고 가등기한 때가 있는데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A의 권리가 침해가 된 거예요. 침해가 돼서 기수가 됩니다. 근데 등기는 아직 안 했고 가등기만 했단 말이에요. 가등기. 가등기하면 나중에 본등기할 권리가 생기죠. 그럼 본등기 이전이라도 가등기만으로 얘가 침해될 위험성이 초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위험성만으로도 기수가 되죠. 작년 우리 기출이죠. 우리 점 기출. 가등기는 위험 발생, 이전 등기는 침해 발생. 그죠? 기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기업번. 자, 계약금 받은 단계는 의무가 없다. 2번 중도금 받아야 의무가 있다. 끝. 2번 계약금 중도금 받아야 실행 착수가 있다. 계약금 받으면 착수가 없다. 끝. D번 지남자의 등기 마치면 기수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자, 매수인에게 가등기만 맞춰줘도 기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에 써놨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 이전 등기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의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하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A에 대한 침해가 되겠지만 그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격려했으면 침해가 되는 건 아니고 위험이 초래됐다. 이전 등기는 침해, 가등기는 위험. 둘 다 기수예요. 위험범이니까. 침해든 위험이든 다 기수라고. 기수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미연번처럼 그 후매수인 말고 선매수인에게 등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이제 후매수인한테 배신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무죄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이게 유명해가 배임죄가 되려면 이제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요 계약이 유효해야지. 유효. 그죠? 요 계약이 유효할 때 유효인 계약을 깨야 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간의 계약이 무효면 깨도 괜찮겠지. 깨도. 그런 필요가 이제 우리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취소가 됐다거나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거나 불륜관계라면
갑이랑 A의 계약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거예요. A를 배신해도 되는 거라고. 왜? 무효니까. 불법이니까. 배신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부동산 이제 그 증여 나왔습니다. 저건 이중 매매고,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동산, 서면, 구두가 있어요. 요즘에 배임죄가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자, 부동산은 등기 의무가 있죠. 서면으로 하니까 계약을 깰 수가 없죠. 꼭 이행해야 되지. 이거는 배임죄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무죄라고.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이었다면 똑같이 배임죄가 나올 수 있다. 뒤에 한번 구두 계약은 언제나 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행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행 안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9월에 표로 다 정리해놨죠? 쭉 정리해놨습니다. 자, 등기의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계죠, 지계. 등지. 지입회사입니다. 지입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지입 차주가 맡긴 그 자동차를 회사가 잘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 지입차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심할 때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자, 갑이 지입 차주, 지입 회사. 이제 을이 지입 차주. 그럼 이제 등록 명의는 누구한테 돼 있어요? 회사 명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내부적 소유자는 누구? 내부적 소유자는 회사. 그럼 외부적 소유자는? 내부적 소유자는 회사가 맞아. 그럼 외부적 소유자는? 그것도 회사예요. 뭐 다른 거 아니야. 네, 명의신탁과 다릅니다. 명의신탁은 그 신탁자가 내부적 소유자고 함정 받침입니다. 명의신탁은 그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고 외부적으로 등기자가 소유자로 구별되는데 지입 차량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다 등기 명의자가 등록 명의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팔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자, 1번. 차주가 낸 지입료를 회사가 소비하였다. 1번. 자, 그 다음에 차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회사가 취거하였다. 3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지입 차주가 얘가 취거하였다. 그 다음 이제 회사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마음대로 갖다가 처분해 버렸다. 차주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마음대로 처분해 버렸다. 이거 다 한번 정리했었어요. 자, 누가 풀어볼까요, 이거? 자, 지원자. 큰애기. 믿는다, 큰애기. 믿는다. 괜찮대. 좋아. 잘해줘. 틀려도 좋아. 자, 1번. 차주가 맡긴 지입료를 회사가 소비했어요. 횡령죄예요, 배임죄예요? 무죄입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자기 거니까. 그죠? 자, 차주가 점유하던 것을 소유자인 회사가 가져가면 자기 걸 훔쳐갔지? 자기 거 맞아.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회사 소유자라고. 회사 소유자. 그러니까 타인 점유, 자기 소유, 취거 뭐예요? 자기 거 훔쳐서 자기 거 훔치면. 그치. 횡령이에요, 배임이에요? 배임? 그치. 오빠가 가르쳐주잖아. 권행방이라고. 자기 거 훔치면 권행방이지. 권행방. 그죠? 그럼 요거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거 남의 거를 훔쳐오면 이건 횡령이에요, 배임이에요? 이건 절도지. 절도. 이제 감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입회사가 등록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 계약 깨지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줘야 되는데 배신을 팔아먹었다고. 이건 정답이 있어. 횡령, 배임 중에 뭐예요? 자, 힌트.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배신. 배임이지. 배임.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회사 소유, 타인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타인 소유물 점유에다 처분했다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을 할 뻔했어. 배임이에요, 절도예요, 권행방이에요. 횡령입니다. 횡령. 예.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건지 다 좀 복습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입해서 이제 정리해서요. 그다음 자동차 주매매 나옵니다. 자, 자동차 동산이기 때문에 이 주매매도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 개주 사건은 이제 등지 개 나왔죠? 개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월벌이금을 다 이제 징수를 하고 나서도 안 주면은 배임죄가 되고, 월벌이금 징수가 없기 때문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건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가 되죠. 그래서 징수했냐만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지개 공법상 채권은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공법상 채권 3개 있죠. 공주, 토닥, 그죠? 주류, 토석, 다방. 거기다 뭐라고 써요? 까만 글씨 뭐라고 써요? 까만 글씨. 면허, 허가. 아, 행정청의 관여가 필요하구나. 등기처럼. 등기도 국가의 등기소 관여가 필요하잖아요. 등기받는 게 협력 의무거든. 여기도 면허나 허가가 행정청 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협력 의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됩니다. 근데 그 아래 빨간색들 뭐 임차권, 상표권, 주식, 뭐 수분양권 이런 전부 다 사적 채권들이거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담보 관련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담보 관련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고 돈을 이렇게 빌려준 다음에 담보 이렇게 지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의 주 목적은 뭐예요? 채권자들이 채무자 갑한테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담보 잡는 거? 아니죠. 빌려준 돈 받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요게 돈 받는 게 가장 주가 되는 거라고. 가장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는 부수적인 거라고. 부수적인 거.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돈을 갖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담보 제공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 요체가 안 된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담보 제공 약속을 어기고 처분하면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다 무죄. 다만 이제 채권자가 처분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그래서 부동산 이전 등기를 받아서 자기 소유인데 이거로 배신하고 처분하면 자기 소유물 배신 배임죄.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동산이요. 자, 동산을 이 사람이 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죠. 타인 소유 자기 점유 처분이니까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맡긴 걸 처분하는 게 아니고 훔쳐오는 경우도 있어요. 돼지 사건. 요걸 훔쳐왔다고. 동물을 훔쳐왔습니다. 훔쳐오면 뭐가 돼요? 절도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채권자 처분할 때 다죄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하는 거는 괜찮은 거죠? 이건 무죄가 됩니다. 그 표로 정리 다 해놨어요.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표로. 자,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론. 자, 이제 먼저 기업번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번. 자, 먼저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그것보다 이제 먼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순서대로 제일 먼저 볼 게 매매인지 증여인지 담보인지, 이것부터 봐야 돼. 이것부터. 자, 매매예요, 증여예요? 저당권이니까 담보지. 담보입니다. 담보. 자, 담보로 나왔으면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예요? 주체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를 봐야겠죠. 주체가 누구예요? 채무자도 채무자. 채무자 나오면 다 무죄라니까요. 다 무죄.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걸 위반하고 딴 데 팔아도 타인 사무 처리죄가 아니므로 무죄가 된다. 그래서 2번도 무죄, 니은도 무죄, 싹 다 무죄. 다 무죄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도 담보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의 처분 싹 다 무죄. 그냥 다 무죄. 자, 그다음 매너의 플레이론 가보겠습니다. 자, 매너. 자, 이번에는 채권자 처분이에요. 자, 기업번. 자, 먼저 볼 게 뭡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요, 증여예요?
담보랬잖아. 채권 담보. 담보래 담보. 아, 담보구나. 그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예요. 담보구나. 담보. 그 다음 이 사건의 피고인 주어가 채무자야 채권자예요? 채권자라잖아. 채권자. 채무자는 무죄인데 채권자가 지금 주체라고. 채권자가.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부동산이면 배임죄, 동산이면 횡령죄, 훔치면 절도. 이거 넣는 말이고, 그죠? 이거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이주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가 등기 넘겨왔구나. 자기 소유네. 변제기일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줬다면 이제 딴 놈한테 가등기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러죠. 뒤에 한 번도 담보 목적 피권명의 가등기가 경유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구나. 남의 소유구나. 남의 소유. 자기 소유는 아니네. 남의 소유입니다. 남의 소유. 자, 피해자 소유, 남의 소유예요. 그런데 피해자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피고인 자기 이름으로 본등기를 마쳤죠. 여기까지는 제가 안 됩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제가 되지 않아요. 알 수 있는 게 피고인 자기 명의로 본등기하면서 자기 소유가 됐어 일단. 자, 자기 소유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제3자 앞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물에 관한 배신이니까 배임죄가 되겠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자면 다주가 됩니까? 하나 더 볼게. 이제 세 번째로 채권자가 처분해도 변제기 후에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하면 무죄가 되죠. 이거 봐줘야 된다고. 거기 오른쪽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대지와 건물을 피고인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가 이제 변제기 전에 처분하면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약정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니까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기 후에 담보권 실행으로 팔아먹었대. 이건 정당한 자기 권리 실행이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다. 리얼번도 담보권 실행으로 팔았으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자, 기업번. 증여예요? 매매예요? 담보죠. 담보입니다. 담보인데 주체가 누구예요? 채권자죠. 아, 채권자면 제가 나와야지. 제가 돼야 되는데 자, 점유 개정에 따라서 동산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서 동산을 다른 사람으로 보관하게 된 채권자가 처분하였다. 동산이니까 남의 거죠. 이건 횡령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도 횡령죄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은 자, 돈사의 대량 사육되는 대지에 관한 유형도 담보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뒤에 담보계약 체결한 사람이 그것도 채권자 사건, 채권자. 채무자면 무죄인데 채권자라고. 근데 채권자가 팔아먹었대요, 훔쳤대요. 반출했으니까 돼지를 꺼내왔다. 훔쳐왔다는 거죠. 우리에서 꺼내왔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 꺼내왔다. 그래서 이런 돼지 새끼 꺼내왔으니까 절도입니다. 자기 얘기한 줄 쳐다보고 그래. 절도입니다. 절도. 그 다음 이제 1번. 자, 1번 이제 별개 판례인데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제함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잘 독해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채권자가 밑줄하세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뭐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 밑줄 처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했대요. 누가? 제3자가 소유자가 되게 했답니다. 네, 거기까지 독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절도를 하게 했어요? 누가? 제3자로 하여금 취거하게 했죠? 제3자가 누군데? 소유자 맞잖아.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취거했으니까 자기 꼼치기 한 거라고. 자기가 자기 꼼치기 했는데 절도가 나올 수가 없지.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문제 풀 수 있으면 돼요. 좀 복잡한 판례긴 한데 그렇게 문제 풀 정도만 하면 딱 시험 똑같이 나오거든. 그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타 이제 계약 위반은 뭐 정산 포기 약정 싹 다 무죄입니다. 뒤에도 싹 다 무죄. 그다음 8번 배임죄 기타 문제들은 오늘 시간이 좀 있어도 거기까지는 보도록 할게요. 287페이지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5분만 더 한다고 5분만.
왜냐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5회 강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오늘 5회 강의가 없으니까 막 자유야. 그래서 좀 더 하는 거예요. 오늘은 문제 5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거기 배임제 기타 문제들. 자, 배임액 산정. 자, 선순위 담보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한 별도 배임제 성립한다고. 기억번 보세요. 자, 기억번. 요렇게 이제 부동산 시가 10억짜리가 있는데 이제 3억짜리 담보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남은 가치는 7억 남아 있죠. 그럼 남은 가치에 관해서 배임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회사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맞춰서 배임제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새로운 담보를 설정해 주었는데 그 선순위 근저당권 얼마? 3억. 10억에서 선순위 3억을 제외한 7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남은 가치에 대해서 배임제가 또 가능하잖아요. 별도의 배임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니 한번. 자, 이건 이제 니 한번 설명부터 보고. 자, 부동산이 이렇게 10억짜리가 있는데 A한테 값이 4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4억을 A한테 줬어야 된다고. 근데 4억을 A한테 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B라는 사람한테 5억의 어떤 처분을 한 거예요. 5억 처분. 그럼 5억 처분하고 얼마 남았어요? 자, 10억짜리 중에서 지금 내가 굳어졌지 거의. 좀만 더 하면 돼. 자, 10억 중에서 5억을 줘서 5억 남았죠? 그 남은 5억으로 A한테 약속 이행할 수가 있죠. 배임제 안 되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제 B라는 사람한테 7억의 처분을 했어요. 7억. 자, 10억 중에서 7억을 B한테 줘버렸다고. 그럼 남은 거 얼마? 3억 남았죠? 그 남은 3억으로 A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배임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입니다. 타인에 관한 A에 관한 근저당권 그 4억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제3자한테 근저당권 B한테 배임으로 그 담보를 설정해 주었는데 상실된 담보 가치만큼 그 A한테 배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자, 10억 중에서 A한테 7억을 담보 설정하면 3억이 남는다고. 3억이. 그럼 A한테 4억을 못 해주고 1억을 못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감소된 만큼. 요만큼 배임제가 된단 말이에요. 됩니다. 자, 근데 담보 가치가 남아있다면 A한테 손해가 될 수가 없지. 그게 이거죠. 5억. 만약에 이제 10억 중에서 B한테 5억을 담보 제공했으면 5억 남잖아요. 5억. 5억으로 A한테 약속을 이행하고도 남아. 이행하고도 남는다고. 그럼 A한테 배임제가 될 리가 없겠지. 그런 말입니다. 모를까봐 주에다 다 써놨어요. 주에다 쭉 써놨으니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배임제 위법성, 용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위법하다. 주청 거래가 있어도 위법하다. 알았으면 무죄인데 적극 가담하면 공범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수관계 1년 동안 기간 나오면 포괄일제 보면 되겠고, 3번 피해자 여러 명이면 실경관계가 된다. 보면 됩니다. 타제관계 1번은 안 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신협의 전무가 기망에서 대출금 교부받았다. 하나의 기망으로 사기 배임 다 됐어요. 상상적 경합범. 그럼 전무가 넣으면 다 상경입니까? 아니죠. 3번처럼 수개거래처 여러 군데에 이제 배임하면 실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제일 잘 나오는 건 4번이죠. 임차인을 속여서 전세를 계약을 해가지고 사기를 쳤다.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보게 되잖아요. 임차인한테는 사기쳤고 건물주한테는 배임을 했어요. 피해자 다르기 때문에 실적 경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